손흥민과 세세뇽의 차이에 기반한 전설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선수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 결정한 토트넘이 브라이튼과의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이기기는 했지만 사실 저도 할 말이 없는 경기 수준이었다는 점에서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이날 손흥민 선수는 벤치 근처 옵저버석에서 스태프들과 함께 앉아서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브라이튼전은 3경기 출전 정지 경기 가운데 첫 경기였죠. 손흥민 선수는 이제 위치 원정 1월 1일 밤에 있을 사우스햄튼 경기까지 뛰질 못합니다. 경기 감각을 끌어올린다고 치면 오히려 열리는 FA컵 경기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잉글랜드 북쪽 끝인 미들즈브러 원정이에요. 이렇게 뛰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일단 일정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뛰면서 좀 폼을 끌어올리는 것도 좋긴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미들즈브러는 과거에 이동국 선수가 속해 있던 팀이죠. 2부 리그인 챔피언십 19위 지금 랭크를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의 리그 복귀전은 1월 11일에 있을 리버풀과의 홈 경기입니다. 11일에서 12일 넘어가는 그 밤에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최강팀 리버풀이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한 시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날 경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이날 무리뉴 감독은 3백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통 4-2-3-1 전형을 즐겨 쓰는 무리뉴 감독인데 이날 조금 다르게 운용을 했어요. 라인업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손흥민이 빠진 자리에 세세뇽이 들어간 걸 제외하면 기존 4-2-3-1 때와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와 이 세세뇽의 차이를 전술에 녹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부터 베르통원, 알더베이렐트, 산체스 이 셋이 이제 중앙 수비를 보게 하고 양쪽에 이제 오리에하고 세세뇽이 윙백으로 좀 전진을 해서 뛰게 된 거죠. 손흥민이 뛸 때 왼쪽 풀백을 봤던 베르통원이 좀 더 이제 수비 쪽에 집중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얼핏 보면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뛸 때도 어차피 수비 가담 많이 시켜서 우리끼리 윙백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포백에서 3백으로 바꿨다고는 합니다만 어떤 큰 틀에서 보자면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목조목 뜯어보면 분명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바로 손흥민과 세세뇽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날 사실 라멜라 선수도 오랜 부상에서 막 이제 회복을 해서 복귀가 아주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라멜라가 무리뉴 감독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10분, 15분이라도 좋으니까 손흥민이 없을 때 좀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라멜라 선수도 많이 뛰고 싶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멜라가 아니라 세세뇽을 투입을 한 것은 아무래도 무리뉴 감독의 이 3백 체제, 그러니까 측면에 있는 윙어를 좀 더 수비적으로 많이 좀 기용을 하고 싶었던 전술적인 구상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굳이 4-2-3-1이 아닌 3-4-2-1이라고 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2선 공격수가 한 명 줄어든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측면에 있는 어떤 윙어들 그리고 이제 특히 세세뇽 선수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손흥민과 세세뇽의 차이에 기반한 전설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두 선수의 근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스트라이커로 뛰다가 레프트 윙으로 좀 내려온 선수죠. 반면에 세세뇽은 풀백을 뛰면서 윙백도 겸하고 이제 윙어까지 볼 수 있는 선수입니다. 즉, 두 선수가 서로 같은 역할을 맡는다고 해도 상대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접근 방식이나 또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순간의 움직임에는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더군다나 손흥민은 지금 토트넘의 붙박이 주전 공격수입니다. 그리고 역습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죠. 토트넘이 속공시에 손흥민의 질주, 그리고 이 손흥민에게 강한 볼 투입, 이런 어떤 연결이 하나의 패턴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이 있을 때 역습이 시작되는 순간의 연결 시스템이 다른 동료들의 몸에도 새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세세뇽은 그렇지 못하죠. 공격 상황에서 세세뇽은 아직 팀의 주요 루트로 활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의 역량을 떠나서 아직 그 패턴의 적응이 좀 덜 되어 있고 무엇보다 동료들과의 어떤 그 케미, 어떤 그 눈빛 교환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게다가 무리뉴 감독은 수비 때 윙어 포지션 플레이어의 후방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날 나름대로 좋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골대를 맞추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 세세뇽은 이제 옵사이드 판정으로 이제 무산이 됐었고, 이 장면을 이제 기억하실 텐데 속공에서 윙어의 침투는 스피드나 타이밍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케미스트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침투를 하더라도, 아무리 빠르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좋은 패스가 적시에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세세뇽과 손흥민은 아직 토트넘 내에서 입지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라멜라 같은 경우에 아직 폼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이날 무리뉴 감독은 라멜라 아직 아예 기용을 안 했죠. 벤치에는 이름을 올렸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아직 컨디션이 올라오지 않은 라멜라를 공격적인 기용을 하는 것보다는
세센용을 기용을 해서 좀 더 밸런스를 맞추는 쪽에 신경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케인과 알리의 연속골로 승리하긴 했습니다만 토트넘의 최근 경기력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꾸역승으로 승점을 쌓아 올리고 있긴 하지만 또 강호를 만나면 그마저도 지금 맨유한테도 지고 첼시한테도 졌고요. 다시 이제 5위권으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측면 수비의 어떤 약점, 그 중원 빌드업의 허술한 부분들은 전혀 지금 극복이 되질 못하고 있어요. 도리어 상대의 어떤 그 집중적인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그간 에릭 다이어에게 주던 무한 신뢰를 드디어 접었습니다. 선발에서 뺐고요. 물론 교체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날 선발로는 시소코하고 윙크스가 중원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두 조합도 그렇게 뭐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후반에 에릭센이 들어온 뒤에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은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씁쓸한 면이 있죠. 지금 윙크스하고 시소코 조합에서도 결국에는 공격적으로 의미 있는 패스들이 많이 나오지 못했었고 또 이 두 선수의 조합 자체가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호백들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약간 어정뛴 그런 분위기인데요. 반면에 후반에 에릭센이 들어오면서는 에릭센이 공격 쪽에서 풀어주는 역할, 그러니까 사실상 플레이메이킹을 해준 선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에릭센이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달라졌잖아요. 아직 그 최종 결정은 아니라지만 에릭센이 지금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좀 에릭센의 빈자리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후반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에릭센을 선발로 뛰게 하지 않는 것은 뭐 그 선수의 컨디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포스트 에릭센이 없는 상황에서도 토트넘이 축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대비하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좀 매 경기마다 에릭센이 들어와서 후반에 뒤늦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팀의 그 난맥상을 풀어주는 경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릭센 생각이 더 나는 어떤 그런 에릭센이 같이 뭐 올라가는 하여튼 토트넘 입장에서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런 급의 플레이메이커를 금세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돈도 돈입니다만 토트넘이 어떤 그런 급에서 지금 뭐 이스코 얘기도 나오고 뭐 쟁쟁한 선수들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을 것 같고 게다가 에릭센은 이제 한때 데스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존 주전 선수들과 호흡이 굉장히 잘 맞는 토트넘의 모든 공격의 어떤 그 뭐라 할까요? 엔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의 기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는 이런 인재를 찾는 게 정말 쉽지 않고 또 누가 오더라도 적응기가 필요 없이 바로 또 팀에 녹아들기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에릭센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만 더 키우는 그런 시합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 연장선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동호 반복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여름에는 이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공격수들은 적시에 좋은 패스를 넣어주는 동료들의 지원이 있어야 이제 빛을 발하는데요. 속공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은 그런 축구와는 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어떤 구성도 뭐 구성입니다만 무리뉴 감독 역시 공격보다는 수비를 구축하는 데 좀 능한 사람이고 지금 선수들의 구성이나 향후 무리뉴 감독이 영입할 선수들의 어떤 잠재적인 쇼핑 리스트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기대하기 이제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트로피를 따낼 가능성은 포체티노 감독보다 높습니다만 손흥민 개인으로 보자면 여기에 남아서 더 누릴 게 있을지 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나이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음 이제 1월 달이 되면 한국 나이로 29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이 없이 치를 나머지 두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더 좀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가능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브라이튼 원정 가서 대패했던 토트넘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기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어떤 전력을 최대한 발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많았던 무엇보다 손흥민 선수의 공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브라이튼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볼리TV 세몽이었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